너 같은 애는 우리 집 문턱 밟을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 손등이 벌겋게 부어오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에는 자기 수저 하나 없었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문 앞에 멈춰선 검은 차 한 대,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사실 하나, 쫓겨난 그 며느리의 한 통의 전화. 이제 시작하세요. 그날 이후 단 10분 만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SEO에 맞게 캡션을 작성해줘. 첫 문장은 유튜브 제목이야. 너 지금 그 손으로 전 부친 거야? 기름 냄새가 아직 식지도 않은 부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소연은 뜨거운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붉은 점이 올라와 있었고 손가락 끝은 찬물에 오래 담근 사람처럼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다진 파 냄새, 젖은 행주 냄새, 오래된 싱크대 배수구 냄새가 한데 엉켜 숨을 쉴 때마다 목 안쪽을 긁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접시에 막 부쳐낸 동태전을 올렸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전 가장자리에서 아직 작은 기름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부칠게요. 다시 부치면 뭐가 달라져? 사람 손이 촌스러우면 음식도 촌스러워지는 거야.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명절 특집 예능에 과장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부엌에 있는 소연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식탁 의자에 기대 앉아 귤 껍질을 손톱으로 벗기고 있었습니다. 노란 껍질이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시켜 먹자니까. 요즘 누가 며느리 음식 먹어. 괜히 집안 체면 떨어지게. 시어머니는 신우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의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눈치라도 있어야지. 옷꼴도 봐라. 명절이라고 입은 게 고작 저거냐? 소연의 앞치마 안쪽에는 오래 입어 보풀이 조금 올라온 회색 니트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빨래를 걷고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느라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었습니다. 손목에는 고무 장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제일 많이 움직였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제일 죄인이 되는 날 말입니다. 밥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은 내 손에서 나왔는데 그 밥상 앞에는 내 자리가 없는 날 말입니다. 소연은 다시 달걀물을 풀었습니다. 젓가락이 사기 그릇 벽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부엌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아주 작은 기대가 스쳤습니다. 적어도 한마디는 해주지 않을까 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했다고.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아니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고. 하지만 준호는 냉장고 문만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소연의 젖은 팔목 위로 스쳤습니다. 물 어디 있어?
소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컵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준호는 컵을 받으며 소연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붉게 오른 기름 자국도 갈라진 손마디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참 답답하다. 남자가 결혼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집안 보고 사람 봐야 한다는 말 괜히 있는 줄 아니?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명절인데 그만해. 그 말은 말리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칼날 앞에 종이 한 장 세워놓은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없는 말하니? 변변한 혼수 하나 못해온 애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봐줬는데.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지. 소연은 달걀물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손목 안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누가 보았다면 추워서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너무 오래 삼킨 사람에게서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빠도 아깝지. 우리 집이 어디 빠지는 집이야? 엄마가 사람 좋아서 받아준 거지. 그만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공기가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뭐?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습니다. 음식 식어요. 먼저 드세요. 그 말에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지, 엄마? 말 돌리는 것 좀 봐. 가난한 집 애들은 꼭 저래. 할 말 없으면 착한 척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동생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거실 바닥을 타고 부엌까지 밀려왔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와 바깥 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유, 냄새 뭐야? 기름 냄새 장난 아니다. 시동생은 코를 찡그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손에 든 명품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음식 중이에요? 우리 친정은 다 호텔에서 주문하던데.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금방 차릴게요. 금방 차린다는 말을 아침부터 한 거 아니에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끝에는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큰 상에는 이미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저도 모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그랬고 그전 제사 때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옮기는 소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먹어라. 어른들 앞에서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소연은 국그릇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가락에 닿아 따끔했습니다. 네.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삼킨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는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도 아직 지켜야 할 마음이 있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참음을 만만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전,
탕국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가 전을 한 입 베어 물고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거워. 시동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형수님 음식은 늘 뭔가 없어. 돈 안 들인 맛이라고 해야 하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 소연에게는 웃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소연은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젓가락 소리, 국물을 떠먹는 소리, 누군가 반찬을 뒤적이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차린 상인데도 마치 남의 집 잔치에 몰래 들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소연의 휴대전화가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소연은 흠칫하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 전화냐?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게요. 친정이냐?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습니다. 명절이라고 또 뭐 달라는 전화 아니야? 너희 집은 염치도 없니? 딸 시집 보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무슨 전화질이야. 소연의 얼굴에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너무 오래 참겨서 눈 안쪽이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전화 아니에요. 아니면 뭔데? 내 친정에서 우리 집에 도움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시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 나 솔직히 불안해. 오빠가 나중에 저쪽 집까지 책임지면 어떡해?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 그 말은 소연을 지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연의 친정을 끊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해야 했냐고. 당신만큼은 내 편이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준호는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울렸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그 어색한 침묵을 가르고 진동음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놔봐. 어머님, 내놓으라고. 소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에요. 개인 전화라서요. 개인? 내가 이 집에서 개인이 어디 있어? 내가 먹는 쌀, 내가 쓰는 물, 내가 켜는 불 다 우리 집 돈이야.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물컵을 들고 입가를 가린 채 웃음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소연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보낸 사람은 소연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메시지를 읽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너희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니? 말하지 못한 게 뭔데? 돈 문제야? 소연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돌려주세요. 뭘 숨기고 있었어? 혹시 친정 빚 있어? 우리 준호한테 말 안 하고 결혼한 거야?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박. 나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저런 사람 그냥 두면 안 돼. 요즘 세상에 혼인 사기 얼마나 많은데.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 집 재산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재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앉은 자리였지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마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준호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말해봐. 뭔데 그래? 소연은 그제야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눈빛이었습니다. 서운함과 체념, 마지막 기대가 아주 얇은 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숨겼다고 생각해?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하는 거야.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남편한테 따져? 소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엌의 기름 냄새, 식탁 위 갈비찜의 단 냄새, 오래된 벽지의 벤습기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수없이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참고 숙이고 웃으며 버텼던 날들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액정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됐다. 나 오늘 결정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 이 집에서 나가.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 친정 구린내 풍기면서 우리 집 밥 먹을 생각하지 마. 당장 짐 싸. 신우이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봐줬어. 시동생의 아내는 입술을 삐죽이며 손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도 명절날인데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소연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 겨우 몇 발자국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날 소연에게는 한 생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었습니다. 액정 모서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거실 조명이 갈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기름이 밴 천이 허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나가면 됩니까?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제발 좀 나가라. 빈손으로 온 사람이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지. 그 말에 신우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말 진짜 맞다. 빈손 입장, 빈손 퇴장. 그 웃음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그 웃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사람씩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경멸 섞인 눈, 신우이의 얄팍한 미소, 시동생의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붙잡지 않는 남편의 굳은 입술까지 말입니다. 소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금이 간 액정 위로 방금 놓친 전화가 다시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휴대전화가 손안에서 짧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이상하게도 소연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억눌린 사람이 마지막 선을 넘었을 때 찾아오는 무서울 만큼 차분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빌려고?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그 순간 거실 밖 골목 끝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현관 유리창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 집안의 운명이 무너지는 첫 신호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 위로 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명절날이라 문 밖에 누가 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평범한 손님이 누르는 초인종 같지 않았습니다. 짧고 단정했고 이상하게도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현관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신우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형수 친정에서 온 거 아니야? 와, 진짜 대단하다. 쫓겨날 것 같으니까 바로 지원군 부른 거야? 시동생은 입가에 묻은 국물을 휴지로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설마요. 빈손으로 온 집에서 무슨 지원군이 있어요. 택배겠죠. 소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액정의 금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방금 보낸 메시지는 이미 전송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오래된 방향제 냄새가 복도에 눅눅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준호의 손등에 힘줄이 살짝 솟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 소연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왜 이런 순간에 누가 찾아오냐고. 하지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구두에는 골목에 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준호를 지나쳐 거실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사모님? 누구한테 사모님이라는 거야? 정장 차림의 남자는 소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예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밴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차량 대기 중입니다. 신우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량? 지금 무슨 연극해? 소연은 천천히 바닥에 놓인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가방은 며칠 전부터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가방을 볼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짐이란 게 저것뿐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소연은 그 가방을 드는 손길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 물건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마음을 접을 때는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악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해집니다. 더는 설명할 필요도, 오해를 풀 의지도, 붙잡힐 기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소연은 현관 쪽으로 한 걸음 걸었습니다. 발바닥 아래 마룻바닥이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새벽마다 걸레질하던 바닥이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할 만큼 닦고 또 닦았던 바닥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말하면 사정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소연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질문 하나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와, 끝까지 뻔뻔하다. 그걸 몰라서 물어? 가난한 집안 숨기고 수상한 문자나 보내고 명절 분위기 다 망친 게 잘못이지. 소연은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신우이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뭐? 제가 제 친정이 어렵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떠올린 듯 했습니다. 결혼 전 소연은 자기 집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조용히 사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재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혼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정 부모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돈 있는 집 딸이었으면 왜 혼수를 그렇게 했겠니? 왜 우리 집에 뭐 하나 크게 해온 게 없냐고. 소연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보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웃기고 있네. 사람이 뭔데?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몰라서 이 꼴이 난 거야. 정장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의 젓가락 소리도 텔레비전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 그 남자는 시동생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밖이 춥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그 무시가 오히려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평소 남을 깔보는데 익숙한 시댁 식구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서 와서 남의 집에 이래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정장 차림의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집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소연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보다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굳어버린 실망 말입니다. 당신이 물어봐 줬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되잖아.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검은 단화였습니다. 명절 아침 시어머니가 보기 흉하다고 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녀는 뒤꿈치를 눌러 신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바로 세워 신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마저 단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안해진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갑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너무 우스워서, 아니 너무 서글퍼서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방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홧김에 한 말이지. 며느리가 그 정도 말도 못 받아?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너무 오래 받아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밤 냄새, 식은 국그릇, 혼자 먹던 찬밥, 생일에도 받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 아플 때조차 설거지를 해야 했던 밤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말은 한 번 들으면 상처가 되고 반복해서 들으면 삶의 온도를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폭풍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도 돌을 파냅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소연의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잠깐만. 혹시 우리 집 물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소연의 손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가방끈이 손가락 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소연의 얼굴에 통증이 스쳤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지갑, 작은 손수건,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진짜 없어? 웃긴다. 나가는 것도 초라하네. 신우이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연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사진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냐?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네. 그런데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 어른한테 이 모양이야. 소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욕에도 참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비웃어도 음식 솜씨를 깎아내려도 친정을 가난하다며 조롱해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진을 손에 쥔 채 함부로 말하는 순간 그녀의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사진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는 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건드리면 안 되니? 그 귀한 아버지가 딸한테 뭘 해줬는데? 소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어머니 손에 들린 사진에 꽂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계단과 복도에 울렸습니다. 시동생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 밖에 차가 몇 대 더 있어. 신우이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차? 검은 차? 세 대나. 시어머니의 손에서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가 소연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그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 같았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어떤 집 딸이든 상관없다고 했던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묻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고. 소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보고라니? 뭘 보고해?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 이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들고 있던 가방을 서둘러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생은 물컵을 식탁 위에 놓다가 컵받침을 놓쳐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손에 들린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묻은 사진 표면을 손끝으로 살살 닦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위를 지나가는 손길이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어디 가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우리 집 망신 줄 생각이면 가만 안 둬. 소연은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망신은 제가 준 게 아닙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들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니? 아니요. 소연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소연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골목 끝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 차량의 뒷문이 열렸고 안쪽에서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은 차에 오르기 전 이 집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베란다 창문, 누렇게 바랜 방충망, 명절이라고 붙여둔 작은 장식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끝내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유리창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니? 소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일 듯 했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럼 더는 참지 마라. 그 말에 소연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는 준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탄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 속에는 당혹감만 있었습니다. 미안함은 너무 늦었고 사랑은 너무 약했습니다. 소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작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다. 바로 그 순간 시댁 거실 안에서 시동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준호의 전화도 울렸고 시어머니의 전화도 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벨소리가 한꺼번에 터지며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계좌가 전부 묶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밖으로 소연이 탄 검은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참은 시간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좌가 묶였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찢을 듯 올라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 하나 내쫓았다고 속이 시원한 얼굴을 하던 시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쇠젓가락이 식탁 아래로 떨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신우이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오빠, 무슨 계좌? 회사 계좌? 준호는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붙인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거래 은행, 긴급 회수, 담보 재평가, 투자금 철회라는 단어들이 조각조각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빨리 말해봐. 뭔데 그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손끝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던 바닥이 갑자기 꺼져내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연이 탄 검은 차량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가죽 냄새와 낮게 깔린 엔진음이 소연의 숨을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창밖으로는 명절 오후의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선물 세트를 든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노부부, 가게 앞에 쌓인 귤 상자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소연은 무릎 위에 낡은 천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 손에 들려 모욕당했던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은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에는 여전히 기름에 데인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참으셨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확인한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람이 돈 없이도 사람을 볼 수 있는지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걸 숨기고도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본 사람입니다. 차량은 도심 한복판의 높은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소연이 내리자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나무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퍼져 소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엌의 기름 냄새와 눅눅한 벽지 냄새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벽에는 소연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손등에 붉은 상처, 다소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두꺼운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 큰 창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소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딸을 바라보는 순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소연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본 것입니다. 손은 왜 그 모양이냐? 그 한마디에 소연은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준호조차 못 본 척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번에 보았습니다. 음식하다가 조금 데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연의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가까이에서 상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함부로 잡으면 딸이 참아온 마음까지 무너질까봐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구나.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제일 싫다.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차들이 작은 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두꺼운 유리창에 막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시댁 회사. 지난 3년 동안 우리 쪽에서 흘러들어간 자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투자, 우회 투자, 물류계약 보증, 은행 신용 담보까지 합치면 그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야 할 회사였다. 소연의 눈꺼풀이 작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다기에 도와줬다. 내가 말하지 말라기에 내 이름도 숨겼다. 내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에 그 믿음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내가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죄송해야지. 그 순간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 시간을 이미 너무 많이 놓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계좌, 투자법인명, 지분 구조, 계약서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그 복잡한 선들이 모두 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연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내가 원하면 지금 멈출 수 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다. 계좌 동결은 신호일 뿐이다. 내 한마디면 철회할 수 있다. 소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댁이 그토록 자랑하던 회사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했지만 속은 남의 돈으로 버티고 있던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러자 떠올랐습니다. 부엌 문턱에서 혼자 서 있던 자기 모습, 밥상에 수저 하나 놓이지 않았던 명절, 아버지 사진을 들고 비웃던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준호의 눈빛. 소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냐?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겁니다. 제 것이 아닌 모욕까지 제가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비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짧게 통화를 받은 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조금 전 준호 대표 측에서 저희 투자법인 쪽으로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소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것만 전달하세요. 비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은 오늘부로 모두 회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명의로도 그 지방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비서의 펜끝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집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댁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 회사가 왜 갑자기 이 꼴이나?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거래 은행 담당자는 회의 중이라고 했고 투자사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다고 했으며 물류계약 담당자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형수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순간 준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투자법인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지원 및 계약은 소연 이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종료됩니다. 준호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소연 이사? 시어머니가 그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우이도 시동생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글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10분 후 담보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 위로 금이 갔습니다. 조금 전 소연의 휴대전화가 깨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준호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가 대체 누구야?
그 순간 시댁집 앞에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3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짧고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기다림도 망설임도 없이 이미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금까지 집안을 쥐고 흔들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입술만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문 열지 마. 그 말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바닥에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감정이 지워진 듯 평평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대표님 맞으십니까?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정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금일부로 귀사에 대한 모든 담보 회수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뒤에 서 있던 2 사람이 동시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삭하게 울렸습니다. 거실 안에서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뭐야 그게?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야? 남자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당 건은 투자자 측 최종 승인 사항입니다. 투자자? 무슨 투자자?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연 이사님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동생은 무언가 계산하려는 듯 눈동자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소연이가 무슨 이사야. 남자는 이미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귀사 명의로 설정된 모든 대출 및 보증은 투자자, 즉 철회로 인해 즉시 상환 요청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자산 중 일부는 해당 보증에 포함되어 있어 동시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말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그런 위치일 리가 없어요. 아까까지 여기서 전 붙이고 있던 애예요. 남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관계만 전달합니다. 그럼 전화라도 연결해요. 당장 그 애한테 확인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내쫓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현재 모든 직접 연락을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문턱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는 한순간이지만 그 무시가 돌아오는 순간은 아주 길고 무겁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거래처 3군데에서 동시에 계약 파기 통보 들어왔습니다. 물류도 막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이번 달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시동생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형, 이거 장난 아닌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우이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미 현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라 차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이 집을 떠났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소리가 지방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기어오르듯 일어나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준호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뭐야? 소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시선이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동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가져간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 번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 질문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너무 늦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리였습니다. 소연아, 아니, 소연 씨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지금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소연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못 막았어. 그러니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준호의 말이 멈췄습니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준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그 순간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사람의 인생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번 놓친 선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세 개가 나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올라타자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유리창 너머로 밀려났습니다. 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집이 멀어졌습니다. 낡은 벽, 어두운 창문,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가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차량은 도로 위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사람은 흩어졌으며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면 소연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닌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한 사람은 가족을 잃었고 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